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의 선실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8명의 실종자가 남아있는 가운데 이르면 오늘 오후부터 선박 인양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족 측에 오늘 낮 1시까지 서울광장에 설치된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유족 측은 철거를 강행할 경우 제2의 이태원 참사가 생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충돌이 우려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윤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후보를 향해 적이나 도를 넘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을 비판한 안 후보는 즉답을 피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막 나흘 만인 오늘부터 대정부 질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논란을,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개입설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데 난방비와 전기료 폭등 등 민생 현안을 두고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올라 서울이 한낮에 영상 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되는데 서울 등 수도권과 세종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24톤 어선 청보호가 전복된 지 벌써 3일째 됐습니다. 선원 12명 가운데 3명은 구조됐고 밤새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직 8명은 찾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덕진 기자, 이제 곧 해가 뜰 텐데 수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구조본부가 차려진 목포 해양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밤사이 수색 작업을 벌여 오전 3시 22분쯤 선체 내부에서 실종자 1명을 찾았습니다.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해경은 실종자가 선내와 해상에 모두 있는 것으로 보고 사고 지점으로부터 55km 반경까지 범위를 넓혀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현재 무트로 이송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신원 확인 작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종자 9명 중 1명이 발견되면서 남은 실종자는 8명이 됐습니다. 밤사이 해경과 해군이 함께 함정 30여 척과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야간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요. 조류가 빨라지고 시야가 짧아져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한때 수중 수색을 중단했고 잠시 후 오전 9시쯤부터 조류가 잠잠해지면 나머지 실종자 8명을 찾기 위한 선체와 주변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뒤집힌 선박을 인양하기 위한 크레인선도 어제 오후 9시쯤 사고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당국은 밤사이 선박 인양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고 잠시 후 날이 밝는 대로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인양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구조당국은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적의 인양 방법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양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되면 2, 3일 안에 끝나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청보호는 지난 4일 밤 11시 19분쯤 신안군 임자면 제월리 대비치도 서쪽 16.6km 해상에서 전복됐는데 해경은 선박이 인양되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청보호가 뒤집혔을 당시 바다는 잔잔했고 암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청보호는 지난해 3월 만들어진 신형 선박인데 갑자기 배가 뒤집힌 겁니다. 생존자들은 출항 때부터 배가 기울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치훈 기자입니다. 침몰한 청보호는 어망으로 꽃게와 소라 등을 잡는 어선으로 지난해 3월에 건조됐습니다. 설 명절이 지난 지난달 말 출항한 청보호는 주로 서남 해안 일대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소라 700kg가량을 잡은 상태였고 바다는 큰 파도 없이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한 선원이 침실에 물이 샌다고 했고 이에 기관장이 선체 내부를 확인하니 이미 기관실에 물이 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관장과 베트남 선원이 기관실에서 물을 퍼고 선장도 가세했습니다. 기관실에 어떤 이유로에 의해서 침수가 급격히 진행이 됐고 경사가
이제 15도, 25도 뭐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거의 한 10분 만에 전복이 된 걸로. 결국 물을 뻗던 3명은 배 안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9명은 갑판으로 나와 있다. 뱃머리에 있던 3명은 구조됐고 6명은 표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명조끼는 착용하지 않았고 구명 뗏목 또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구조된 선원은 평소에도 엔진이 좋지 않아 기관실에 물이 종종 샜고 출항 당시에도 배가 기우는 이상현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시간 정도 항해를 했는데 베트남 선원이 침실에 물이 이렇게 샌다고. 배가 출발할 때 물이 새기 시작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운항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박결함으로 침몰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해경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침몰한 배를 건져 올려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째였던 어제 곳곳에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를 놓고 서울시가 오늘 오후 1시까지 철거하라고 통보하면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관 뒤편에 영정 사진들이 놓여 있고 이태원 참사 100일을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의례 소리가 국회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대형 사회적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서울 정동의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희생자 추모 미사가 열렸습니다. 유가족 측이 이곳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헌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무허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며 유가족 측에 오늘 오후 1시까지 분향소 자진 철거를 통보하자 유가족 측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철거하러 오는 순간 제2의 참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강제 집행을 예고했는데 분향소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의 이른바 윤핵관 발언을 강력히 비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핵관 표현을 쓰는 사람은 적으로 인식할 것이며 이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국정 운영의 적으로 인식될 것, 대통령을 공격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에 매진하는 군 통수권자를 전당대회에 끌어들인 것 자체가 도를 넘는 무례의 극치라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유튜브 방송에서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의원, 그 사람들은 대통령 안위보다 공천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직설적인 비판입니다. 국회를 방문한 이진복 정무수석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이런 격앙된 대통령실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윤핵관 하는 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나 그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당원들끼리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당권 경쟁에 나를 끌어들여 허수아비로 만드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핵관 용어가 여당을 자주 분열시켰다면서 철저하게 선을 긋고 윤한연대처럼 후보가 대통령을 동급에 놓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말하며 안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오히려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안 의원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유호정 기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대통령실발 비판이 계속되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실의 선거 개입이라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당대회에서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정말로 실력대로 그리고 정책 승부를 하자. 안 의원은 당 비대위와 선관위에 대통령실 관계자발 윤심 기사가 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이 캠프에 참여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입을 다물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정 위원장은 안윤 연대라는 표현이 매우 적절치 않았다며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안 의원이 문제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공감했고 양강 후보인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을 팔아 표를 모으려 한 장본인이 누구냐며 안 의원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 공개 경고에 나선 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 의견을 이해했고 성공적인 전당대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대통령에 직접 맞서는 구도를 피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윤심 논란이 사그라지질 않네요. 네, 윤심은 없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윤심이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후보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낯선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대통령실과 교감할 수 있는 후보가 뚜렷하게 강세를 보이지 못할 때 강하게 영향력을 내비치는 것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논란 속 결국 출마를 접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을 이 선거에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닌 게 맞나 의문이 들긴 합니다. 예. 안 의원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친윤 의원들은 물론 대통령실의 안철수 의원 저격 수위가 높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론조사에서 계속 끌려다닐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윤심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김기현 후보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비윤 후보들은 이런 움직임 놓치지 않고 반격 포인트로 삼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 그제 안철수 의원에게 윤심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안 후보가 당선되면 경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국힘당을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신당 창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고 언급한 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신 변호사는 윤심을 얻은 것으로 평가받는 김기현 의원 후원 회장이기도 한데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당대표, 최고위원회 도전장을 낸 친이준석계 후보들, 대통령실의 입장을 촉구하는 것은 물론 김 후보 후원 회장에서 물러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예,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천하람 후보의 후원 회장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격 논란이 있을 텐데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이 전 대표는 당원권이 이렇게 정지된 상태죠. 네. 이렇게 그래서 후원 회장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이 됐는데 국민의힘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대통령실의 새 대변인이 정해졌습니다. 얼마 만이죠? 5개월 만입니다. 네. 대통령실은 이도훈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새 대변인으로 발탁했습니다. 이신임 대변인은 2017년 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를 검토할 당시에 서울신문을 떠나 대변인으로 활동을 했고요. 반 전 총장이 불출마하자 다시 언론계로 돌아갔습니다. 대변인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선 중학교 2학년인 딸 얘기를 꺼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10번 말을 건네면 마지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딸과 소통하는 노력의 10배를 우리 출입기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데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어제 6년 만에 거리로 나갔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추가로 장외투쟁에 나설지는 아직 정하진 않았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이재명 방탄으로 보일 수 있다. 거대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도 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 집회 모임 사람 민주당 추산 30만 명, 경찰 추산 2만 명인데 참석 의원 90여 명이었습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참자도 상당했던 겁니다. 보통 장외투쟁이라고 하면 2차, 3차 이렇게 계속 이어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민심 경청 투어를 하는 만큼 경기도에서 이제 토요일과 같은 형식의 국민 보고 대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난방비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제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단상으로 불러 윤석열 정부의 민생 실패 책임 강하게 물었습니다.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들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장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 있는데요. 정치, 외교, 통일, 안보를 첫 시작으로 이제 내일은 경제, 모레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제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은 세 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논란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반면 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북한 무인기 문제 등으로 정부 여당을 향한 공세를 펴겠다고 벼르는 모습입니다. 여야는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도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불거진 난방비와 전기료 폭등 등 민생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어젠 한 해의 첫 보름달이 뜬다는 정월대보름이었죠. 두둥실 보름달을 바라보며 소원을 빌려는 사람들로 행사장이 북적였는데요. 보름달은 떴지만 중부지방의 미세먼지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세종시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정월대보름 행사에 한낮부터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부럼도 깨보고 새해 소망을 꾹꾹 적어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 쓰고 싶어요.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사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하늘에는 샛노란 보름달이 떠오릅니다. 소원을 적은 종이를 묶은 달집에 불이 붙고 새해 소원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달집 태우기 행사가 장관을 이룹니다. 4년 만에 열리는 야외 대보름 행사인데 한파와는 거리가 먼 봄 날씨 속에 구름 인파가 몰렸습니다. 어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낮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1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다만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하면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뷰를 생각하고 올라온 거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뿌여가지고 좀 아쉽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까지 나쁨 수준을 이어가면서 수도권과 세종에는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보다 높겠지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추위가 풀리자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은 공기가 탁한 데다 출근길에 안개도 짙게 낀다고 하는데요. 김다영 캐스터, 오늘 날씨 알려주세요. 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먼지 농도는 56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은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5도, 대구는 영하 3.9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는 13도까지 큰 폭으로 오르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이 전투기를 동원해 본토 상공에서 발견된 중국의 정찰 풍선을 격추시켰습니다. 중국은 무력을 동원한 과잉 반응이라며 항의했는데요. 미중 간 재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최중락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예, 중국의 정찰 풍선이 격추가 된 지 하루가 지났는데 수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격추된 지 26시간이 지난 중국의 정찰 풍선, 현재 미 동부 대서양에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미 국방부는 해군 함정과 잠수부까지 동원해 수거에 나섰고, 잔해는 조립 이후 FBI로 옮겨져 정밀 수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F-22 스텔스 전투기의 중국 정찰 풍선 격추를 성공적으로 평가했고, 이를 직접 지켜본 많은 미국인은 환호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Successfully took it down, and I want to compliment our aviators who did it, and we'll have more to report on this a little later. Thank you. 정찰 풍선은 캐나다 영공을 거쳐 미국 서부에서 동남부를 횡단했지만 중국은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일주일이 걸린 격추에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유기이며 결단력 시험 실패라며 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이 풍선이 정찰용이 아닌 기상 관측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풍선 잔해를 조사하면 사실관계가 좀 명확해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격추 이후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한 불만과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민간 무인선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과잉 반응이고 국제관례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풍선이 중국에서 보낸 것은 맞지만 정찰용이 아닌 민간 기상 관측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中国是负责任的国家，一贯严格遵守国际法，无意侵犯任何主权国家的领土和领空。 하지만 정찰 풍선이 미국의 민감한 군사시설 위치를 지나면서 풍선 잔해와 장비에 관련 정보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미국은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블링컨 장관은 오늘 열릴 것으로 예상된 중국 방문을 몇 시간 앞두고 전격 연장한 바 있습니다. 정찰 풍선에 담긴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용에 따라 미중 관계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해외 단체 여행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첫 중국인 단체 관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해외 단체 여행이 가능한 나라 20개국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한국과 미국, 일본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는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와 그에 따른 비자 제한 조치 등을 놓고 갈등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MBN은 국내에 설치된 중국어 교육기관 공자학원이 중국에 체제 선전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추가 취재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 이런 동향이 최소 4차례 보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체제 선전 등을 이유로 공자학원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병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호남의 한 대학은 교내 공자학원 강사와 수강생, 중국 유학생 대표가 단체로 중국 열병식을 시청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반기를 들어 제시한 인류 운명 공동체 사상을 이해했다는 홍보글도 게시됐습니다. 이듬해 충청 지역의 한 대학이 주최한 중국어 시 암송대회에선 1936년 마오쩌둥이 지은 공산주의 찬양시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2021년과 22년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공자학원 관련 동향을 4차례 보고받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보고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요구로 이루어졌는데 21년 5월에는 공자학원 교재에 공산당 치하의 중국 사회 미화 등이 들어있다는 보고였습니다. 지난해 2월 임기 말에는 중국이 공자학원 운영권을 비영리 기구에 넘겼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파악했습니다. 국내 대학을 거점으로 한 공자학원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있습니다. 공자학원이 우리 대학을 기반으로 해서 공산주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는 셈이지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자학원 제재 등 일본 동향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피해자에게 1,800여 통의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780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여전히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여성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한 40대 남성 A씨.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한 달간 8차례 찾아갔고 전화통화는 무려 1,100통이 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등의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고 연락도 하지 못하도록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일주일 동안 782차례 전화를 하고 가게를 찾아 행패를 부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반복 스토킹했고 법원의 잠정 조치까지 불이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실제 지난해 스토킹 관련 52건의 선고 중에 집행유예가 절반을 넘었고 징역형은 20%도 채 안 됐습니다. 스토킹의 기간이나 횟수, 잠정 조치 위반 여부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조항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자전거를 탄 채 경부고속도로를 건너가던 80대 노인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전남 여수 앞바다에선 화물선과 어선이 서로 충돌해 선원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시열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자전거가 고속도로 한가운데 놓여 있고 고속버스는 앞유리가 부서진 채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옥산휴게소 앞에서 자전거를 탄 80대 노인 A씨가 고속버스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고 사고가 난 일대는 밤까지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A씨는 앞선 오후 4시 40분쯤에도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에 들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들어왔다가 저희 경찰관이 발견하고 바깥으로 내보냈었어요. 가족한테 인계했었어요. 경찰은 A씨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바다에 떠있는 선박의 선미가 심하게 긁혔고 심지어 구멍도 뚫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남 여수시 연도 인근 해상에서 6,400톤급 화물선과 140톤급 어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안 VTS에서 그 자체 인지해가지고 충돌상 인지했고요. 그 배는 그 화물선은 부산으로 자체 운항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이 사고로 두 선박 일부가 부서졌고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9명이 다쳐 육지로 긴급히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스크림 먹방 등을 선보이는 북한 유튜버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여성 유미가 놀이공원에 가거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영상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외신은 유미가 한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집어들고
포장지 그림이 너무 귀엽다. 이건 복숭아 맛이다 등 다소 어색한 대사를 이어가며 한참을 둘러보는 영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조회수 4만여 회를 기록한 이 영상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알린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일반 주민의 생활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으로 체제를 우회 선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이 다른 나라의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나라는 입춘을 맞으면서 날이 좀 풀렸는데 북미에는 역대급 북극 한파가 불어닥쳤다고 합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뉴햄프셔주 워싱턴 산에서의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78도였다고 하는데요. 실제 기온은 영하 43도까지 떨어졌고 시속 160km에 육박하는 강풍이 몰아쳤다죠. 캐나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토론토의 체감 온도가 영하 29도까지 떨어졌고 일부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 50도에 육박했는데 한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록적인 한파라고요. 다행히 주말이 끝나면서 북극 한파도 한 발 물러났지만 눈폭풍이 몰아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전기, 가스 같은 연료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외환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정부는 가격 인상을 더는 미룰 수는 없다며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추가 인상까지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돈희 기자입니다. 전기와 가스 등 연료 물가가 1년 전보다 32%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도시가스는 36%, 지역 난방은 34%가 올랐고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 가격도 1년 전보다 37%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29.5%가 올랐는데 이는 42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연료 물가가 더 오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왜곡된 에너지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반면에 에너지 바우처와 할인, 난방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기를 아주 좀 슬기롭게 해소해 나가면서 대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좀 두텁게 하는 그런 전략을. 여기에 최근 인상된 택시요금과 버스,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논의도 예고돼 있어 서민 체감 물가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인데 서울에선 갑자기 값비싼 아파트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4,000세대 재건축 아파트.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매매 거래는 통틀어 13건. 하지만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12월 9건, 그리고 지난달에도 거래 신고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9건이 신고됐습니다. 10월 달까지는 완전 조용했다가 11월 이제 약간 움직이기 시작했다가 12월이 최고 거래량 2억 정도 12월은 그러고 이제 1월 들어가서 조금 더 올라갔고.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에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거래가 급증한 겁니다. 실제 작년 12월 대출이 허용되기 전후 2달간의 15억 원 초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6억에서 9억 원 사이 아파트 역시 연 4%대 고정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거래량이 70% 넘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급매가 소진되면서 다시 주춤한 상황. 시장은 서울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제까지 풀릴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투자 목적의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실거주를 해야지 주택을 구매할 수 있고 자금 조달 계획서나 토지 이용 계획서 같은.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등은 4월에,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은 오는 6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돼 재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거둔 정유와 가스, 배터리 쪽 대기업들이 직원에게 두둑한 성과급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LPG 수입 유통업체인 이원 직원들은 기본급의 1,500%를 성과급으로 받았고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도 성과급이 1,000%라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받았다는데 대기업은 역시 통이 큰 걸까요? 아니면 영업을 잘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카드 회사들도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카드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13%는 기본, 최대 18%에 달하는데 단기 카드 대출인 현금 서비스는 평균 금리가 무려 20% 가까이 됩니다. 카드사들은 자금난 등을 이유로 고객 이용 한도와 무이자 할부 기간 축소 등 서비스를 줄줄이 줄이고 있는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반려견에 이어 반려묘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가구가 늘면서 국내 반려묘 수는 지난해 254만 마리로 1년 새 13%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반려견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지만 한 가구에서 키우는 반려묘는 평균 1.51마리로 반려견보다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가 이달 들어 동시다발적인 대공세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쟁의 전환점이 될지 모를 바흐무트에선 격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하르키우의 민간인 지역을 공습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군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최소 5개 전선에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동원령 확보 병력을 바탕으로 동남부 전선이 교차하는 지역인 도네츠크주와 자포리자주의 요충지를 노린다는 겁니다. 러시아군의 2월 대공세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양상입니다. Можливий наступ росіян ми все одно очікуємо в лютому. Це просто з точки зору символізму. Це нелогічно з точки зору військової, бо вони ще не готові всі ресурси. 현재 동부 돈바스 지역 점령을 위한 거점인 바흐무트에선 3개 방향으로 압박 중인 러시아군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이 시가전을 벌이는 중입니다. 또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민간 지역에 미사일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 건물과 민간 주거 건물이 파괴됐고 4명이 다쳤습니다. 하르키우 공습 전 도네츠크에선 러시아군의 공격에 민간인 4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탈리아 최대 축제이자 세계 10대 축제에 속하는 베네치아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보트들이 운하 위에서 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무도회장으로 변신한 베네치아로 가보시죠.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지금 연례 축제 기간인데요. 수많은 보트가 때를 지어 행진하며 본격적인 카니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카니발을 상징하는 거대한 쥐, 한테가나가 등장하고 등에서 풍선이 나오는데요. 화려하게 장식한 보트들 위에 독특한 모습으로 꾸민 사람들이 노를 졌습니다. 12세기에 시작된 이 카니발은 이탈리아 최대 축제인데요. 매년 사순절 전날까지 2주 넘는 기간 밤낮으로 가면무도회와 보트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축제 기간 베네치아는 전 세계 방문객들로 북적인다네요. 스페인 시골 사람들은 개를 이용한 사냥을 전통 풍습으로 즐기고 있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에 이 사냥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개와 함께 거리에 모였습니다. 동물 사냥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특히 개를 이용한 사냥은 더욱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스페인 사냥꾼이 선호하는 사냥개 그레이하운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보호를 제도화하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스페인에서 사냥 사업 규모는 54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 2021년 기준 한 해 16만 마리가 넘는 개들이 사냥 시즌이 끝난 후 유기되는 실정.
의회는 관련한 새 법안에 대해 이번 주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네요. 인도에선 농부들이 힘자랑에 나섰습니다. 농부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힘과 장기를 뽐내는 전통대회가 열린 건데요. 열정 넘치는 농부들은 여기 다 모인 것 같네요. 인도 펀자브주의 한 작은 마을. 손으로 트랙터 타이어를 미는 경주가 한창입니다. 몸에 쇠사슬을 묶어 자신의 힘으로 끊어내고 이로 오토바이를 끌더니 심지어 귀에 철고리를 연결해 90kg이 넘는 무게를 드는데요.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오토바이를 한 사람이 팔로 붙잡기도 합니다. 스포츠와 특이한 힘겨루기 활동이 결합된 이 축제는 농촌 올림픽으로 불리는데요. 1930년대 시작돼 50개가량의 종목이 있습니다. 힘자랑도 멋지지만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쇼팽 국제 콩쿠르의 한국인 최초 우승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이번에 처음으로 바로크 음반을 선보입니다. 코로나 시기 가장 와닿았던 핸델곡을 태어나서 가장 많은 연습을 하면서 파고들었다는데요. 김문영 기자가 전합니다. 차분하면서도 서정적인 선율이 피아노의 페달을 밟지 않아도 유려하게 퍼져나갑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최근 공연에서 앵콜곡으로 연주하며 애정을 드러내온 핸델곡을 2년여 만에 발매하는 자신의 새 앨범에 수록했습니다. 핸델 음악이 저한테 많이 와닿아가지고 이번에 핸델 음반 준비할 때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연습한 것 같아요. 매일매일 7, 8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 없이 하프시코드만 있던 바로크 시대의 음반 발매는 이번에 처음 도전한 것입니다. 조성진은 바로크 음악은 해석의 폭이 넓어 어려웠다며 피아노의 페달을 최대한 밟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한국 나이로 30살, 한국인 연주자들의 콩쿨 참여에 대한 소신도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콩쿨 많이 나가냐. 제가 콩쿨 자체는 싫어하지만 그것밖에 기회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인지도가 쌓이고 연주 기회가 생기고 그게 가장 쉬운 루트라고 저는. 새 악보를 배울 때 가장 행복하다는 조성진. 세계적인 팬덤을 가졌지만 한두 시에 조성진의 연주를 찾는 1000명에서 2000명이 있다면 감사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꾸준한 비상을 꿈꿨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후보로 3년 연속 지명되면서 수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S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65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베스트 뮤직비디오 등 3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서는 BTS가 수상에 성공하면 아시아권 가수 최초 그래미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FC 서울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었던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를 영입했습니다. 6개월 단기 임대로 6년 만에 K리그로 돌아온 황의조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황의조가 FC 서울 훈련장인 GS 챔피언스 파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안익수 서울 감독은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황의조를 반겼고 어려운 결정인데 우리 FC 서울 팬들 위해서 대표 선수다운 모습으로 선수들도 박수로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축구대표팀 공격수 황의조가 FC 서울에 입단하며 6년 만에 K리그로 잠시 복귀했습니다. 황의조는 지난해 8월 시즌 도중 프랑스 보르도를 떠나 잉글랜드 노팅엄 포리스트로 이적했지만 곧바로 구단주가 같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로 임대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부진으로 최근 올림피아코스에서 방출됐고 선수가 한 시즌 리그 일정이 같은 2개 구단에서만 공식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한 국제축구연맹 규정 탓에 유럽과 달리 춘추제로 운영되는 K리그로 돌아왔습니다. FC 서울이라는 팀에서 6개월간 뛰게 됐는데 그래도
선수들 또 팬분들 또 기대하시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황의조는 오늘 일본 가고시마로 떠나 서울의 2차 동계 전지훈련에 합류합니다. 황의조는 K리그에서 경기력을 끌어올린 뒤 노팅엄으로 돌아가 유럽 잔류에 도전할 생각이고, 지난 시즌 K리그1 12개 팀 중 최소 득점 2위였던 서울은 검증된 공격수 황의조를 앞세워 상위권 도약을 노립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고요. 서울의 먼지 농도는 58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고요. 특히 경기 남부와 충북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세종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에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먼지와 안개가 뒤엉키면서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겠고요. 낮 동안에도 연무가 끼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겠고요. 동쪽 지역은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는 늦은 오후부터 내일 오전 사이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1.6도, 대구는 영하 4.5도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1도, 광주는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잦겠습니다. 연일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는 데다 오늘처럼 공기가 탁한 날에는 호흡기뿐 아니라 눈 건강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난방기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따라서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 습도를 6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PC나 스마트폰 사용은 안구 건조증을 더 악화시키니까요. 장시간 사용은 피해주시고 중간중간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을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외출 후에는 속눈썹 사이사이 노폐물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찜질하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